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국에 밥 말아먹도 지식을 훌훌 말아먹는 시간, 맛있는 지식국밥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GPU 26만 장 공급 약속을 맺으며 당초 대선 공약이었던 GPU 5만 장 확보를 크게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GPU 26만 장 확보는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소브린 AI 전략을 현실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50에 이른 자본론의 저자 임승수 작가와 함께 소브린 AI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얼마 전 그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그 강호재 교수님과 함께 남과 북이 협력하는 소브린 AI를 다룬 바가 있는데 오늘 좀 상세히 그리고 깊이 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예. 물론 뭐 재미도 곁들여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소브린 AI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우선 소브린 AI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소버린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자주적인 뭐 주권이 있는 이런 뜻이 있는 단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챗GPT, 뭐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다 이 해외 기업의 서비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버도 해외에 있고 모델도 이 해외에서 다 개발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쓰는 AI의 뇌와 심장이 전부 외국에 있는 셈인데요. AI가 앞으로 전기나 통신망처럼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걸 온전히 외국 기업에만 의존한다면 우리 생명줄을 타인에게 맡기게 되는 셈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가 끊기면 나라가 멈추듯이 앞으로는 AI 시스템이 멈춘다거나 외부에서 이 시스템을 쥐고 흔들게 되면 행정, 산업, 금융, 뭐 국방까지 전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지켜야 된다. AI를. 그런 흐름에서 나온 게 이제 소버린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전력 시스템을 예. 미국 기업이 통제한다면 예. 단 한 번만 스위치 조작으로도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AI도 그런 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런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국민의 정신적인 부분, 가치관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면 무슨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런 의미일 수 있는데요. 이게 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이 중국 기업이 만든 딥시크라고 하는 AI를 그게 한참 화제가 됐을 때 사용을 해보면서 이제 동북아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 질문이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북한에다가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 만약 북한이 이 핵과 대륙간 탄도탄을 지렛대로 삼아서 중국과 미국 사이를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미국 쪽에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북한이 양쪽에 스떡을 들고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속 찔러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놀란 딥시크가 이 반응을 하는데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급 궁금해지는데 예. 딥시크는 뭐라고 대답하던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저는 뭐 차분하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북한이 감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면 북한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말투 자체도 굉장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어투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딱히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네요. 거의 뭐 중국의 정부 당국처럼 이야기하는군요. 근데 사실 딥시크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딥시크 자체가 중국 기업이 만든 거다 보니까 그렇죠. 주로 학습을 시킬 때 중국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주로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관영 언론 아니면 중국 학자들의 논문을 압도적으로 많이 학습을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딥시크의 답변에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관점, 중국의 시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AI는 사실 이 중립적인 척을 하지만 사실 중립이 아닌 거예요. 누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켜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국제 정치, 안보,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지고 그러한 렌즈의 방향성이 그대로 그걸 사용한 사람한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뭐 아니면 뭐 이제 클로드 같은 AI는 전부 다 이제 미국 기업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미국의 그 미국적 관점과 시각이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군요. 아유,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언론사라든지 미국 학자 논문, 예. 미국 정부의 공문서를 많이 학습을 했을 테니까요. 그렇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중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이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김창현 원장님이나 예. 저나 다 한국,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예? 중국이나 미국하고는 역사, 문화, 가치관, 이 처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인공지능이 미국적 관점과 가치관을 기본값으로 깔고 있으면 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고방식의 틀 자체가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영향을 받고 재편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혹시 한번 예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딥시크처럼? 아유, 저도 이게 사실 제가 많이 쓰다 보니까 다양한 예를 많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23년에 이미 보도도 됐지만 2023년에 챗GPT한테 독도는 누구 땅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분쟁 지역이라고 대답을 그렇게 한 나와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상 뭐 일본하고도 친하고 예. 우리나라랑도 친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발간되고 생산된 자료들에는 뭐 분쟁 지역이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많이 학습하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네. 야, 너 아직도 독도 분쟁 지역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뭔가 조정이 들어갔네. 그렇죠. 근데 자주 사용은 하진 않지만 또 이번엔 구글 제미나이한테 약간 네. 함정을 파봤어요. 어떻게? 그 뭐라고 할까? 독도를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 다케시마 섬은 어느 나라 영토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분쟁 지역이다라고 그러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독도는 어느 땅이냐 그랬더니 이번엔 또 대한민국 땅이랍니다. 이 사회생활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얘들도. 그러니까 누가 묻는 거에 따라서 예. 아주 그냥 적당히 눈치까지 볼 줄 아네요. 정말 똑똑해졌네요, AI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케시마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니까 그 다케시마 용어가 나왔을 때는 그런 맥락의 문서가 많이 학습이 돼 있어서 그렇죠. 그 맥락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예. 야, 근데 이게 웃어야 할지 이거 참 약간 마음이 이상해지는데요. 예. 요즘 그 초, 중고, 뭐 대학생들까지 전부 다 AI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야말로 이제 전 국민이 다 사용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닌데 예. 미국에서 만든 AI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아주 자칫 잘못하면 왜곡되거나 또는 아주 편협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상당히 그게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이 기계다 보니까 얘가 예.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쪽파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뭔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사용자들이 별다른 의심이나 경계심이 없이 AI 대답을 그냥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답 안에는 자기가 학습한 경제관, 뭐 안보관, 외교관, 뭐 정치관 다 스며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는 굉장히 교양 있게 얘기하고 중립적인 것처럼 말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용자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I를 사용할 때 좀 제한 조건을 두고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워낙 다양한 시각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AI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물어본다면 우선은 뭐 러시아 측의 관점에서는 너는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 그 다음에는 그럼 우크라이나 측의 관점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제한 조건을 두는 거예요. 무슨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동북아 문제라고 하면 북한의 관점에서는 어떻고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어떻고 일본의 관점에서는 어떻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가 또 어쨌건 어느 정도까지는 나름의 자기 제한 조건에서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직업이 작가다 보니까 이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이 소버린 AI의 필요성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낀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좀 뭐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아주 재밌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청소년들용 도서로 목민심서에 대한 책을 썼어요. 제목이 목민심서 한번 읽어보지 않겠는가라는 책인데 예. 이 책을 쓰면서 그래도 이 챗GPT가 얼마나 똑똑한가 해서 뭐 정약용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 목민심서에 대해서도 뭐 좀 심도 있는 걸 물어봤는데 이 틀린 답을 너무 많이 내놓는 거예요. 이 쓸모가 없는 걸 넘어서 아무래도, 오히려 지필에 방해가 될 정도. 왜냐하면 일일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될 수준이니까. 그렇네요, 진짜. 네. 이게 이제 근데 또 반대로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쓸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이제 자료를 분석하려고 이제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원 후 3, 4세기에 활동했던 인물이 내가 외우기도 힘들어서 여기 써왔어요. 이안 블리코스라는 사람이 쓴 이 피타고라스의 생애, 그 피타고라스라는 그 유명한 학자의 생애에 대해서 쓴 전기까지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기업이 만든 AI다 보니까 주로 뭐 미국이나 서양권의 자료들은 굉장히 고전들도 깊이 학습이 돼 있는데 유독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관련된 자료들은 거의 겉핥기식의 그런 자료들만 학습이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AI를 제작한다면 특히 이 우리나라의 역사 부문,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라든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들을 또 목민심서도 마찬가지고요. 좀 제대로 학습시키고 양질의 논문도 학습시켜서 한국인의 역사, 문화, 정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우리식 AI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듣다 뭐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AI 이용료가 지금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상태가 이제 안정화되고 또 기술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면은 그 이용료를 아주 엄청 올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이제 시장을 다 평정하고 나니까 배달의 민족이 배달 수수료를 엄청 올려버린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제가 솔직히 그 빅테크 기업 CEO여도 그렇게 합니다. 안 하면 이상한 거지. 그 솔직히 자본주의 기업은 돈 벌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체 불가능한 이제 그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안 올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필수제가 될 거라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나 통신망을 끊을 수 없듯이 미래에는 AI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마치 이제 우리나라 전력 공급을 100%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외국 기업이 갑자기 전기 요금 안 올려주면은 공급 끊는다 이러면은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한 가지만 좀 더 언급을 하자면 이 해외 AI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이 국내의 첨단 제조업이나 금융, 국방 등의 민감한 영역의 데이터들이 결국 해외 기업의 서버와 AI 모델 위에서 다 학습되고 운영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산한 이 소중한 데이터가 다 해외 기업 AI 모델 성능 높이는데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더 똑똑해진 모델을 우리가 또 다시 돈 주고 사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버린 AI는 단순히 우리도 이제 유행 타쳐 이제 AI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산업과 경제의 기반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 데이터는 축적되는 건데 외국 AI가 우리나라 걸 다 흡수하면 점점 똑똑해지긴 하겠지만 우리 역시 의존성 커진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소버린 AI가 정말 국가 생존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나요? 당연히 다른 국가들도 이거를 방관할 수 없는 조건이고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유럽식 AI 만들겠다 이미 선언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라든지 윤리 기준, 민주주의 가치, 법 체계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 만든 AI와는 또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 독일, 이태리 같은 나라들이 공동으로 자기들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유럽에서 나온 공공 데이터로 그러니까 자기들 데이터로 학습시킨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쓰는 AI는 우리의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모든 면에서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 더욱더 절실하겠군요, 이 문제는. 아유, 중국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뜨죠. 완전 극단적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AI 핵심 기술을 다 내재화시키고 데이터가 국외로 유출되는 것도 다 통제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상 자국의 데이터, 자국 산업, 자국 안보를 완전히 자체 AI에서 다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AI를 전략 자산으로 본다는 거죠. 결국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 경제, 안보, 가치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권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GPU를 사들이고 또 국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 하는 이유가 단순히 유행을 쫓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세, AI 주권 이런 확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거의 생사존망의 문제다. 아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산업혁명 시기에 그 기계제 대공업이 등장했을 때 유럽이 이제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먼저 이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 산업혁명 시기의 기계제 대공업을 훨씬 능가하는 충격을 인류에게 줄 것으로 지금 다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격변의 시기에 우리가 이제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해야지만 아무래도 좀 미래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버린 AI가 단순히 기술적인 유행어가 아니고 국가의 안보, 경제, 문화, 법률 그리고 미래 생존이 걸린 디지털 독립선언과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예. AI 주권이 곧 국가 주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이 시대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국밥처럼 술술 들어가는 시간, 지금까지 51년 자본주의 저자 임승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